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로젠의 재정학 제1장 서론 파트를 볼 건데요 11페이지 보시면 국제 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재정 규모와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정부의 재정 활동, 경제 활동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재원을 조달해서 어떻게 쓰는가, 요게 이제 관심사인데,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재정에 거기 나와 있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정부의 규모 거기 보시면 표 1-2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과 주요 국가 일반 정부의 규모가 제시되어 있는데, 표 1-1을 보면 좀 옛날 데이터긴 해요. 그래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한번 거기 보시면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은 거기 보니까 국가 채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앞에 일본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총 수입과 총 지출 면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작은 편이다. 한국은 작은 편. 그러니까 총 지출과 돈, 총 수입 벌어들이는 거랑 쓰는 것 자체가 좀 작은 편이고요. 2017년에 거기 보니까 GDP의 한 35%, 한 40% 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높은 경우를 알 수가 있죠. 그 정도 감으로 잡으시고요. 재정 수지 면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이 재정 적자 규모가 GDP의 3%를 넘어서는 나라에 비해서는 재정 규모가 작은 편이며 재정 수지 같은 경우는 수지는 뭐 적자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상대적인 거죠. 안정적인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국가 채무 수준도 절대적인 수준이 제시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좀 낮은 수준인데 그래도 좀 조심 있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야,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줄 볼게요. 아니, 안정적으로 작은 편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건전한 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국의 국민연금 급여 지출액이 아직 크기 때문이다. 근데 해석을 주의해야 됩니다. 해석에 주의. 왜냐면 다른 유럽 같은 국가에는 벌써 거기 나와 있는 국민연금 같은 연금 지급액이 크게 벌써 받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 지급액이 좀 비중이 차가. 이렇게 비중이 아직까지는 작아서 그런데 우리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관련해서 우리 노후 관련해서 이런 비용은 점차 막대하게 지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에게 연금 급여가 지급되는데 처음에는 제도 초기에는 사람들 많이 가입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납부할 기회가 없던 노년층에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08년부터 국민연금 급여의 중추인 완전 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연금 급여 지급 시기가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재정 지출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거기 보니까 현행 국민연금제도 있잖아요. 아직 도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연금 보험료 수준에 비해서 연금 급여가 높다. 우리 뒤에 다시 할 건데요. 연금 관련해서 보험료가 그러니까 좀 작은 거야. 이게 보험료는 작고 그 다음에 연금으로 받아가는 급여는
커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들어오는 건 작은데 나갈 게 많기 때문에 점차 이것도 부담으로 작용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향후 조정 요즘 뭐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내고 적게 받아가기 하려고 하는데 쉽진 않죠. 사회적 합의를 거두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조정이 되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요. 국민의 부담률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부담률도 증가가 예상된다. 오케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처한 상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아직 한국의 정부 규모가 작은 또 다른 이유는 여기요. 좀 작은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작니? 라고 한번 보시면 현 시점에서 고령화 진전 단계가 낮은 수준이다. 비슷한 얘기죠. 아직은 고령화 단계가 낮아요. 근데 이후에 설명이 나와 있듯이 지금 이거는 거의 그래도 한 7, 8년 전이잖아. 근데 노인 관련된 고령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13페이지 보시면 밑에 각조 5번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노인 인구가 7% 이상 되면 고령화 돼가는 사회가 되고요. 고령화야 돼가는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 노인 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 진행되는 속도가 18년이니까 미국의 71년, 일본의 24년, 프랑스의 115년보다 훨씬 더 빠른 편입니다. 고령화 단계가 낮지만 빠르게 진행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네, 이 정도 봐주시고 다음 볼게요. 자, 13페이지 가보시면 한국의 재정 지출 구조. 지금은 전체 재정 규모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재정 지출을 어떻게 하는가 지출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 밑에 표를 한번 보시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일반 정부 지출의 기능적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걸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경제사업 찾았습니까? 형광 펜칠 하시고 보건, 사회보호 관련 지출 비중이 상당히 큰 폭으로 변화했네요. 자, 그래서 경제사업 관련된 비중은 네, 요거는 점차 어떻게 됩니까?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고속도로, 항만, 뭐 공항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으니까 그 다음에 좀 줄어들었다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과 사회보호 관련 지출은 보건과 사회보호 이거는 당연히 지출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경제사업이 이제 과거에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중요한데 지금은 복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과거에는 성장 때문에 과거의 성장에서 현재는 이제 당연히 복지에 초점으로 복지로 이행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다음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얘기도 거기 보시면 1-4에 나와 있는데 한번 그냥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5표를 볼까요? 자, 수준별 정부 지출의 기능별 기능적 구성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표 나와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볼게요. 거기도 외국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영국,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은 역시 사회보호 관련된 지출 비용이 높은데 국방비와 경제사업은 이제 미국과 일본 이쪽이 좀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국방비뿐만 아니라 규모도 크고 일본은 이제 또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기반 시설을 많이 또 만들고 투자하다 보니까 그쪽의 비중이 커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정부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이렇게 나눠서 지출 규모를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 일반 정부 이렇게 있어요. 일반 정부를 우리가 나중에도 보긴 하지만 거기 보시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나누고요. 지방정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 따로 그냥 비교해서 보려고 거기 보시면 사회보장기금 이렇게 나눠서 한번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그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음 페이지 핵심만 정리해 보면 15페이지.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국방비와 경제사업비 지출이 가장 크게 되어 있고요. 국방비를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경제사업비, 경제사업. 네, 요거와 관련해서 비중이 크다. 비중이 커. 이렇게 보시고요.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경제사업비와 교육비 비중이 크네요. 그래서 교육비 요거는 다시 또 들어가 있고요. 사회보장기금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이니까 보건 및 사회보호 관련된 지출이 가장 크네요. 보건과 사회보호 관련된 지출 비중이 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그냥 하나 보시고요. 자, 지금 살펴본 거는 우리가 정부가 있으면 정부가 재원을 조달해서 쓰는 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게 지출의 측면을 나타내서 어디에 비중이 큰가 그거 감을 잡기 위해서 살짝 본 것이고, 자, 지금은 재정을 수입합니다. 재정 수입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규모와 구조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규모와 구조. 네, 이렇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표 1-6을 볼게요. 국민 부담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국민 부담률은 거의 가로 안에 제목에 있잖아요. 조세 부담에다가 사회보장 부담금. 사회보장 부담금 내는 것도 그 사실 조세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 부담률 할 때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요.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율, 그건데요. 우선 조세 이렇게 있고, 사회보장 부담금 요거요. 사회보장 관련한 부담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표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연도별로 1965년부터 되어 있는데 밑에 한국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죠.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좀 18%로 좀 낮았는데 최근에 점차 26.9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빠른 증가. 자, 그 다음에 한국의 국민 부담률이 상승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조세가 상승하는 요인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사회보장 부담금이 더 이게 빠르게 성장해가지고 빠르게 증가해가지고 증가하더라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 빼고 뭐 호주서부터 독일서부터 다른 나라들도 거의 뭐 40%, 50%까지 육박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네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26, 30 요 정도 되고 있어요. 한 30% 정도 수준으로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최근 거 한번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요거 과제로 좀 내드릴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16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요.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서구 선진국 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높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주요 선진국의 정부 수준별 비중을 한번 거기 위에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보면 중앙정부 조세 수입 비중이 대체적으로 점차 줄어들고요. 주정부, 지방정부 조세 수입과 사회보장 수입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기 보시면 75년과 2016년 사이에 보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 조세 수입은 떨어지고 있는데 사회보장기금의 수입은 대폭 상승하고 있지만 요거 비중도 좀 그래도 큰 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수입 면에서 중앙정부의 조세 비중이 지방정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 우리가 이 조세 수입과 관련해서 보면은 중앙의 비중이 지방정부와 관련한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를 하면 어디가 크다? 예,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이제 세금을 많이 잘 거두기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재정이 열악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뭐 그 정도 보시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2001년부터 점차 이렇게 약간 변화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방세의 증가세는 별로 크지 않은데 지방정부의 맨 마지막 줄 보시면 괴리를 메꾸기 위해서 거기 보시면 지출면에서 거기 보시면 압도적으로 수입면에서는 중앙정부 비중이 큰데 지출 측면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랑 비교해 봤을 때 지방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아니, 중앙이 돈은 많이 거두게 되었는데 지방은 돈도 많이 거두지 못하면서 쓰는 거는 압도적으로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지방정부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괴리가 발생하네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위한 재정을 지원을 해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중앙정부 조세 수입의 구성 나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인데 OECD 전체가 있고요. 맨 밑에 한국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한번 보시면 자, 우선 첫 번째 OECD 국가들 봅니다. 우리 해설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세요. 중앙정부의 세원별 세수 비중의 대체적인 경향을 보니까 소비세 비중이 높아요. 위에 가볼게요. OECD 국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자, 소득과세가 35%고 사회보장기여금이 4.2, 소비세가 비중이 크네요. 소비세의 비중이 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소득과세 등등등 이렇게 갑니다. 자, 소비세는 이게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유럽 국가가 부가세가 이제 높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미국 같은 경우, 호주 같은 경우는 소득과세 비중이 거기 보시면 소득세의 비중이 다른 조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나라? 비슷비슷해요. 소득과세랑 그 다음에 소비과세.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기 보시면 부가세, 소비과세 그런 거 작아요.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소득세가 비중이 크고요. 우리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소득세랑 소비세의 비중이 골고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골고루.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정도만 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보시면 연방국가 체제에서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그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세 번째 줄 볼까요? 지방정부 세수의 특징은 자산 관련 과세 비중이 크다. 여러분, 우리
여기 보시면 지방정부가 쓰는 거는 되게 많은데 들어오는 게 얼마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요거 조세를 거둘 때요. 비중이 어떤 게 크냐면 자산은 움직일 수 없잖아. 땅이라든가 자산 뭐 등등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자산 과세의 비중이 좀 큰 편이다. 네, 감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까요? 자산 관련 조세 비중은 특히 미국, 호주 지방정부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다른 단일 국가도 마찬가지래요. 프랑스, 영국, 스페인, 한국 지방정부 세수의 대부분도 자산 또는 재산과 관련한 과세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자, 주정부, 지방정부 조세 수입의 구성비 나와 있죠. 그래서 미국, 독일 나와 있는데 뭐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 표 1-10 보시면 단일 국가도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한국 있어요. 자산과세가 46.3% 되는 거니까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략 50% 우리나라 경우는 차지한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미국의 재정 규모와 구성 나와 있어요. 미국까지 뭐 자세하게 뭐 그렇게까지 볼만한 여력은 없기 때문에 가볍게 볼게요. 그냥 몇 가지만. 미국의 경우 한번 봅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요, 몇 가지 미국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달러 볼까요? 자, 1996년 클린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대요. 큰 정부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연설은 정부의 규모가 큰지 작은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학에서는 고전학파를 중심으로 하는 아담 스미스 그쪽은 작은 정부를 강조하고요. 케인즈를 비롯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강조하는 학파에서는 큰 정부를 지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정부가 말이야 크다 작다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정부가 크다? 정부의 규모가 크다? 작다? 요거의 기준은 무엇일까? 네, 한번 보시죠. 자,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정치인과 언론인이 주로 사용하는 지표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그냥 직관적으로 공무원 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야, 공무원 수가 많으면 큰 정부이고 작으면 작은 정부. 뭐 그럴 수 있긴 해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 per, 이게 기준인데 per. 자, 정부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대요. 어떤 게 있냐면 자, 소수의 공무원들이 거기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을 돕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상황. 그러니까 소수의 공무원이나 소수의 공무원인데 공무원이야. 작은 정부네. 근데 이게 뭐냐면 전산화가 돼 있어. 시스템이. 컴퓨터가 돼 있어. 전산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 자질구레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할게요. 아니 이렇게 되면 공무원 수는 작으니까 작은 정부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정부의 예산을 사용한다거나 규제가 많으면 그렇게 되면은 약간 한계가 있죠. 그래서 공무원 수 가지고는 좀 그렇고요. 다음 달락 거기 앞에 보시면 좀 더 변별력 있는 접근 방법은 연간 지출 규모 이렇게 나타낸대요. 그치? 우리 1년 동안 정부 부분에서 지출하는 규모가 얼마가 되니 요걸 가지고 측정을 한다는 것이죠. 오케이? 아니 연간 지출 규모는 뭐로 측정할 수 있는데 뭐 거기 한 3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재화의 서비스의 구매. 이건 뭐 당연히 거기 보시면 미사일을 구입하기도 하고 생태학자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부가 개입해서 돈을 지출하는 규모를 얘기하는 거야. 거기 보면은 사람, 기업체 2번,
다른 수준의 정부에 대한 소득 이전 지출. 그러니까 소득을 이전해 줍니다. 자, 이거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보장제도와 같이 거기 보시면 식품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준다든지 스탬프를 준다든지 각종 보조금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이자 지불해. 그래서 정부는 종종 자신의 활동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는데 차입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국채를 발행한다는 거지. 국채 발행하면 야, 돈 좀 빌려줘. 대신 내가 너한테 이만큼 돈을 빌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차용증이고요. 나중에 이자 이거 내가 쳐서 돈 갚을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따른 뭐 원금은 어차피 자기가 해서 하는 거니까 이자 지불액 이게 또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연간 지출 규모와 관련해 가지고 요런 것들 우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연방 정부는 이러한 지출을 그래서 야, 이거 전부 다 정확하게 이거 다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요. 요걸 다 고려하게 되는 게 거기 나와 있는 통합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 예산 제도. 자, 항목별로 잘 분류해 가지고요. 이렇게 지출액을 측정하려고 하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정부 지출과 관련한 수치는 일반인에게 공개가 돼서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 큰 정부다. 오케이. 근데 완벽하지 않고 물론 여러 가지 지표를 보는 거지. 연간 지출 규모를 살펴보니까 어이구 많이 쓰네. 큰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공무원이 시장에 막 개입을 해가지고 막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경우를 큰 정부라 하잖아. 공무원 수라든가 연간 지출 규모 가지고는 또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가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어떤 정부 활동은 이를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은 미미하더라도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크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뭐냐면 작다라는 게 경제 내의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냐 작냐 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향력의 정도. 영향력이 미미해 작은 정부, 영향력이 커 큰 정부. 아니 그러면 공무원 수는 작고 지출 규모는 작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종 여러 가지 정부가 규제 정책을 남발해 가지고 막 개입을 하는 거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자원 배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 줄 볼게요. 규제 정책 그 자체를 위해서는 재원이 많이 소요되지 않지만 요거는 이거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따르는 거죠. 비용이 클 수 있다. 클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거의 다음 줄 가보시면 규제는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규제와 관련된 규칙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에어백을 자동차에 장착해? 말은 간단해. 근데 각종 허가와 조사 비용 이런 거 또 주택가격 상승시키고 최저임금제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 약품에 대한 규제 이런 것도 과학기술 발전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쪽으로 촉진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경제활동 자원 배분을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럴 여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규제 총량 같은 것도 좀 체크해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자, 여기서 거의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보시죠. 어떤 사람들은 정부 규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연간 규제 예산 이렇게 해서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규제와 관련한 규제 관련 비용을 명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죠. 명시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근데 불행하게도 나와 있듯이 당연히 말은 되게 쉽지만 이거에 대한 피해 금액을 추정하는데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얘가 거기 나와 있는데 당연한 거긴 한데요. but 또 시도는 좋지만 어려워. 이렇게요. 약품 규제 가지고 거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약품 규제가 없으면 어떤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규제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타이밍이 늦어졌는데 아니 그때 정부에 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고요. 약품 규제뿐만 아니라 아니면 정부의 사업장 안전 기준이 생산 비용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으니까 야 안전 수준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해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또 혜택도 있지만 비용 같은 걸 측정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비공식적인 추정치를 따져서 보면은 이런 걸 연구하는 학자도 있죠. 뭐 거의 10년 전 되는데 미국은 1조 7,500억 달러를 상회한다.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학자들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가지 거기 보시면 중요한 수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줄 볼까요?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작은 정부, 큰 정부 해서 여기 보시면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이거를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면 좋겠죠. 근데 수치로 표현하는 게 어려워 이렇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이긴 하죠. 자, 두 번째 줄 볼까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정부 규모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 합리적 지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표화가 어렵다는 거지. 근데 여기 앞에 한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을 하다 보면은 다각도로 봤을 때 정부의 규모가 영향력이 커지는지 아니면은 점차 작아지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표 1-11 거기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 보니까 전체 지출액이 엄청 커지는 거 알 수 있어요. 11배, 18배 이렇게 커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수치로 표현할 때 우리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데 자, 1번 볼까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그거를 봐야 돼. 물가 상승.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돈을 빌린 정부의 국가 채무 이런 것들이 채무자가 이득이 된다 그러잖아. 갚아야 될 돈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질 가치로 비교해 보면 작아지는 거 그리고 알 수가 있고요. 다음 2번 보시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인구도 증가합니다. 인구 증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저출산 고령화 이렇잖아. 저출산, 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인구가 늘어나야지 일할 수 있는 생산 가능한 인구가 증가할 텐데 자꾸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요. 거기 보시면 공공부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고요. 인구가 줄어들면요. 반대로 공공부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정부 지출액 그런 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21페이지에 가보시면요. 그 다음에 종종 정부의 규모를 경제 규모와 비교하는 것도 유용하대요. 자, 세 번째로는 전체 GDP에 대비해가지고 예를 들면 정부 지출의 규모 이것도 유용한 거야. 그럼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야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돼? 그거를 좀 봐야지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죠. 자, 경제 규모가 3배로 증가하는 동안 경제 규모가 3배 증가했어. 얘가 3배 증가했는데 정부 지출은 조금 증가했어. 2배 증가했어. 그러면 정부의 비중은 오히려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규모로만 볼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걸로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위에서 표 1-11을 볼게요. 뭐 여러 가지 전체 지출 2011년 불변 가격으로 해서 뭐 계산하고 GDP 대비 비용 거기 나와 있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GDP 대비 국민소득 대비 정부 지출의 비중 그걸 찾아보니까 28.4%에서 35.9%로 점차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점차
이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이렇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기 보시면 그림 1-1도 나와 있는데요. 대략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거기 보니까 50%를 훨씬 넘어섰고요. 그래서 미국이 한 3분의 1이면은 전체적으로 미국은 좀 작은 편에 어떻게 보면 더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랑 비교해 보면 미국은 좀 작은 편에 속하는데 뭐 이념적인 측면이 또 그렇지. 고전학파랑 케인즈학파랑 공화당, 민주당 해가지고 작은 정부가 강조하는 그런 정권이 들었으면 비중이 작아진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스웨덴은 어떻게 됩니까? 스웨덴. 그치? 스웨덴은 복지 이런 것 때문에 정부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미국도 이제 지출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출 측면에서 보는데요. 뭐 미국 얘기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그림만 보고 체크하시죠. 자, 거기 보시면은요. 자, 정부 지출의 전체 규모에서 지출 구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거기 보면 잘 나와 있대요. 위에 한번 표를 보세요. 그림 1-2를 보면 왼쪽에 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2011년 미국 연방정부 지출의 주요 항목 규모가 제시되어 있는데 어디 메디케어 보면 비중이 좀 큰 편이네. 국방비도 크네. 소득보조도 크고 공적연금, 그러니까 공적연금, 보건의료 뭐 등등등 나가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2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두 번째 줄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비용이 금액으로 고정돼 있지 않고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얼마 정해진 게 아니라 1인당 뭐 10,000원 쓴다. 그러면 이게 10명이면 10만 원 나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을 수급권 보장 프로그램. 받는 사람이 만약에 예산이 작으면 받을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 차례 안 오네. 나는 못 받네. 이럴 수 있잖아. 아니야. 보장을 해준다는 거야. 그게 수급권 보장 프로그램인데, 자,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 대해서 수급권을 보장하게 되는 프로그램. 자, 요것 때문에 거기 다음 줄 보시면 사회보장과 관련된 많은 복지사업 또는 농업가격 보조금 정책, 그런 것들은 급여 수급 자격 조건과 급여 수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수급권 보장 프로그램의 지출액은 현재 정부가 그 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한 현재 정부 재량권에 밖에 있어요. 이건 미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액도 이자율과 과거의 재정 적자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자율, 국채 같은 거 빌려가지고 이자 지급이라 해야겠죠. 이것도 정해져 있어. 이자의 크기,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사람 수에 따라서 이제 법으로 결정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아이고 우리는 작은 정부로 나가야 되겠어. 근데 세금을 많이 거두기 힘들 때는 쓰는 거를 줄여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략 이게 거기 보시면 한 60% 정도가 되는데 미국은 이게 통제가 어려운 거야. 통제가 불가능한 예산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생활비를 줄여야겠다. 지속적으로 나가는 게 있겠지. 뭐 임대료라든가 등등등 그런 것들은 밥값 이런 것들은 식비 뭐 좀 줄일 수 있겠지만 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있고 나머지 중에서 우리가 아이고 긴축을 해야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총 지출액에서 연방정부가 한 60%, 주정부가 20%, 지방정부가 20% 이렇게 하고요. 거기 보시면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거기 보니까 경찰, 소방, 교육, 교통 이런데 많이 지출을 하는 거 알 수가 있고 또 주정부는 공공복지 지출이 많다라는 거 등등등 이런 것들은 뒤에 챕터 22장 지방재정 파트에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지출을 살짝 봤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재정 수입은 어떻게 조달하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 좀 살짝 간단히 봅시다. 자, 우선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주요 그림에서 1-2와 1-3에
그래프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우리 23페이지 보세요. 뭐 교육비, 복지 지출 등등 또 개인소득세, 재정보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두 번째 줄 볼까요?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개인소득세가 전체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개인소득세 한 50%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보험료 수입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메디케어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급여세를 또 부여해가지고 근로자에게 부여해요. 네, 그래서 급여세 수입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세 뭐 이렇게요. 반반 내로 뭐 할 수 있고 이것도 비중이 점차 크죠. 여기서 이제 사회복지 관련된 재원을 마련합니다. 재원을 마련.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전 자금이 한 20% 이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 조세는 정부 수입뿐만 아니라 정부 지출을 위한 수단으로 다음 달락 보시면 사용을 하게 되는데 텍스죠. 자, 연방정부가 $10,000,000의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에 무기 제조업자들의 조세를 동일한 금액만큼 삭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받을 세금을 안 받고 야, 그거 내가 세금 깎아줄 테니까 너 돈 줘.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기브 앤 테이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조세를 추가적으로 $1,000,000 징수하는 것과 예산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게 되는데 이거를요. 조세 지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Tax expenditure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을 돈이 있단 말이야. 저 사람한테. 근데 정부가 세금 깎아줄게. 이 얘기는 뭐야? 세금을 받을 건 안 받았으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이 보조금을 준 거랑 같은 얘기죠.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해줬다. 이렇게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이건 저 뒤에 챕터 17장 이런 데서 다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 부채 실질 가치 물가라든가 인플레이션이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보통은 이제 조세가 정부 수입의 기본적인 원천, 유일한 원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부 지출, 정부 수입은 조세 이렇게만. 자, 근데 정부가 순채무자이고 두 번째 줄 보시면 인플레가 발생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갚아야 될 부채의 실질 가치도 변화하게 됩니다. 아니, 세 번째 줄 예가 있습니다. $1,000를 빌렸는데 인플레이션이 변함없으면 나는 그냥 $1,000를 갚으면 되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1970년대 20만 원과 지금 20만 원의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그때만 해도 가치가 되게 높단 말이야. 뭐 한 달 월급 이럴 수 있는데 지금 20만 원 받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만큼 소득 자체가 명목 소득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으면 실제 소득이 감소하는 거 알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정부 회계상 수입 측면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요게 발생하게 되면 부채 갚아야 될 금액의 크기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원론에서 보면 채무자가 빚진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이득을 보게 된다고. 이게 바로 정부가 채무자가 되는 것이지.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이 책에서 논의할 것들 하면은요. 앞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요. 그냥 약간 밑에 뿌려놨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요약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쓴 것보다도 요약을 보시면은 앞에 내용들 싹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잘 정리가 됐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연습 문제 있죠. 이거는 당장 과제로 내드리거나 그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풀어보세요. 근데 중간고사 시험이나 기말고사 시험 할 때는 거기 나와 있는 거 연습 문제 1번. 다음 유기체적 관점인지 기계론적 관점인지 설명하세요. 뭐 등등 있잖아요. 또 오른쪽에 8번, 9번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보고 살짝 해석하는 건데 뭐 그거를 뭐 숫자를 좀 바꿔서 낸다거나 낼 수 있으니까
좀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페이지가 보시면 부록 어펜딕스에 보시면 재정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저널이나 신문 기사라든가 등등 소개가 돼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도 잘 나와 있고 한데 요즘 뭐 인터넷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AI를 통해서 쫙 하게 되면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거 검색해서 뭐 재정 이렇게 쳐버리면 쉽게 관심사 되는 토픽을 구체적으로 하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그냥 검색을 통해서 잘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는요, 이제 관심 분야가 되는 그 레퍼런스가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 그래서, 이 토픽에 대해서 나는 좀 더 관심 있는데? 라고 하면은, 그걸 좀 더 여러분들이 관련된 레퍼런스를 읽어보시게 되면, 한층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진짜 관심 있다. 대학원 가세요. 그럼 이제 그것만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저는 그냥, 뭐, 재정학, 이런 거, 재정정책 이런 거 다룬다. 그리고 책이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책을 대충 쓱 해서 PPT로 자 이렇게 되죠? 하지 않고 그냥 꼼꼼히 잘 보자. 또 꼼꼼히 보다 보면 거기서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숨겨진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장은 마무리 짓고요. 챕터 2장은 수업 시간에 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